네, 여러분들의 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머니인사이드 돈더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보리차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안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돈이 왜 안 모일까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게 많대요. 그러면 돈을 지금보다 많이 벌면 그럼 모을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세요. 네, 많이 벌면 그만큼 또 더 써요. 더 빠져나가던데요. 결국은 누가 이제 세금처럼 강제로 뜯어가는 게 아닌 이상은 내가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구조를 좀 고칠 필요는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3살 직장인이고 세후로 월 36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성과금은 별도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용카드의 무서움은 익히 들어온지라 20대에는 절대 신용카드를 안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30대가 되고 나니 신용카드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제가 보낸 사연인가요? 제가 신용카드 없는 걸로 유명한데. 예, 그죠. 근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20대는 만들지 말아야지 그랬다가 30대 되니까 이제 만들어야겠다. 슬슬 이제 그 유혹이. 왜 그러지? 주변 친구들도 신용카드는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체크카드에 비해 혜택이 좋아서 오히려 신용카드를 쓰는 게 더 이득인 것 같더라고요. 카드를 쓰면 신용 점수도 올라간다고 하고 연말정산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드디어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체크카드로 쓰던 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확실히 신용카드를 쓰고 나니 얼마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돈을 더 쉽게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럴까 봐 안 만들어요. 아직도 안 만드셨어요? 네. 이야, 대단하시다. 네. 그렇다고 제가 불필요한 곳에 돈을 엄청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돈이 잘 모인다는 느낌은 없어서 제가 과소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잘 모으는 건가 싶다가도 또래들이 얼마 모았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잘못 모으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혼자서는 어딜 줄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목표는 앞으로 내 집 마련도 하고 싶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돈을 잘 모으고 굴려서 자산을 불려가고 싶습니다. 주변에 보면 연말정산 얘기하면서 IRP, 연금 저축 계좌를 추천해 주시던데 이 계좌까지 넣기엔 지금보다 월 저축액을 늘려야 해서요. 아니면 혹시 비상금으로 넣어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 자산 상황 그러니까요. 소비까지 쭉 훑어볼까요? 네, 얼마나 쓰고 계신지, 네. 왜 안 모이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0만 원이라고 했고 거기에다가 성과금은 별도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월세 보증금이 1,000만 원, 비상금 통장이 500만 원, 성과금이나 월급이 남으면 여기다가 넣어둔다고 합니다. 파킹 통장 300만 원, 그리고 주택 청약 약 1,2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3년 전부터 납부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돈을 뺄 수가 없어서 그냥 집 살 때 보태려고 남겨두고 있다라고 예. 남겨주셨고 ISA 계좌에 약 1,200만 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S&P랑 나스닥 반반 투자 중이고요. 재테크 유튜브를 보고 2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월 일정 금액을 넣는데 매일매일 환율에 따라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더 좋은 건가요? 그리고 이거 3년 지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라고 추가로 남겨주셨는데 이거부터 좀 짚고 가볼까요? 네, 재테크 유튜브 보고 시작한 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실천 되게 좋아해요. ESA 계좌, 절세 계좌 이런 거 있으면 만드세요 라고 했을 때 그래 그거 나중에 뭐 어디 시간 될 때 한번 만들어야지 나중에로 미뤄두면 절대 못해요. 네. 근데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뭐 ISA 계좌도 만들고 연금저축 계좌도 만들고 이런 실천력은 참 좋은데 뭘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넣는 분들이 계세요. 매월 일정 금액 넣는데 환율에 따라서 구매를 한다는 표현부터 쓰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이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조금 없으신 것 같아요. 환율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직접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는 없어요. ISA 계좌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P 관련, 나스닥 관련 ETF를 투자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환율과 연동돼가지고 환율이 오르면 거기서 환차익도 생기는지 아니면 환해지까지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이제 환율 변동에 노출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게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율이 쌀 때, 그러니까 달러가 쌀 때 사가지고 달러가 오르면 주식 가격 오르는 것과 달러 가격 오르는 걸 같이 먹겠지 해서 환율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제가 앞으로 그럼 환율의 방향이라든가 내가 이걸 매도하게 됐을 때 환율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돼요? 알아요? 모르죠. 앞으로 환율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몰라요. 모르고 그 시점이나 지금 1,400원대에 사가지고 나중에 2,000원이 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팔게 되면
큰 차익이 발생하겠지만 그게 어느 시점일지도 모르고 가격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환율에 따라서. 예, 뭐 장기 투자하면서 나는 10년 동안 장기 투자할 거야. 10년 후에 환율도 절대 아무도 모르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당장 내일 모레 환율도 모르는데 뭐 일주일 어떻게 뒤에도 알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 올해 환율의 방향성 그러면 달러는 강세를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의 전망 정도 나오잖아요. 큰 기관에서도 그런 거 보면 이걸 가지고 이거 환율 조금 떨어졌는데 어제보다 조금 싸졌는데 오늘 살까 하는 건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시간 낭비다. 그런 거는 하지 마셔라. 3년 지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ISA는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딱 채우게 되면 이걸 깨게 됐을 때 이 안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수익,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 합쳐가지고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오. 수익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났고 여기서 손해가 한 100만 원 났다. 네. 그러면은 1,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9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일반형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러면 900에서 200 뺀 다음에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9.9%. 그러니까 한 10% 조금 못 되죠. 700만 원 중에 70만 원 조금 못 되는 돈 세금으로 떼고 끝나는 거예요. 오랜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치는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것도 안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3년 지나면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이걸 빼도 되지만 계속해서 넣어도 돼요. 그게 조금 더 좋은 방향일 수 있나요? 어, 돈이 당장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건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자, ISA는 아무리 오래 유지를 해도 여기 납입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까지만 납입을 할 수 있고 네. 5년 지나가게 되면 그 한도가 더 이상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계속 꾸준하게 이 안에다 돈을 넣고 계속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이제 5년이 지나가게 됐을 때 1년에 2천 만약에 1년에 2천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한도는 2월 되니까 난 1년에 1,000만 원, 한 달에 80만 원 정도밖에 투자 저축 못해 해가지고 쭉 납입하면 어쨌든 1년에 1,000만 원씩이지만 이게 언젠가는 1억을 꽉 찰 거 아니에요. 뭐 10년 되면 꽉 차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납입을 못 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해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3년 만기 돼가지고 그 돈이 꼭 필요 없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비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ISA 찬 있는 돈은 만기가 됐을 때 그거를 해지를 하면 여기에 이 쌓여있던 돈 이거는 이제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 계좌에다가 한도 없이 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IRP와 합쳐서 1,800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가지거든요. 네네. 근데 얘는 그 안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든지 간에 당장에는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구조라서 이 안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대단히 유리해요. 그런데 이게 부자들 입장에서 보면 나 돈 좀 여기다 많이 넣고 싶은데 1년에 1,800만 원밖에 못 넣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목적이죠. 종이컵으로 이렇게 바가지에다 물을 받습니다. 네. 이 바가지가 ISA 계좌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바가지에 물이 다 차면 네. 이거를 커다란 연금저축 양동이 계좌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 양동이가 원래는 1년에 1,800만 원 한도가 있지만 요 바가지에서 오는 건 한도 없이 받아줄게. 요런 개념이라서 네. 내가 이 돈 당장에 쓸 일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요거 만기 되면 그대로 세제 혜택 가져가면서 연금저축이랑 연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은 내가 당장에 돈이 쓸 일이 있냐 없냐를 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당장 3, 4년 후에 해야 돼라고 한다면 이 돈이 결혼 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주택 자금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차를 사려고 보태는데 이게 돈이 묶여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보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3살 직장인이시니까 네. 결혼에 대한 생각도 추후에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 소비 내역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거비에 지금 91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세가 75만 원인데 아까 보증금 1,000만 원 거기에다가 75만 원 월세로 들어가고 있고요. 집에 거실 공간은 있었으면 싶어서 작년에 이사했습니다. 1.5룸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관리비가 평균 14만 원 들어가고 있고 도시가스 평균 2만 원이라고 하는데 왜 우와라고 하세요? 거의 이게 소득의 지금 한 25% 넘게 주거비를 쓰고 계시네. 자, 다음 식비는 40만 원 들어가고 있는데요. 점심은 보통 회사 근처에서 사 먹고 저녁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습니다. 저녁은 안 먹을 때가 더 많아요. 제가 같은 메뉴를 여러 번 못 먹어서 해 먹는 게 오히려 비싸더라고요. 주말에는 밖에 약속 나가서 먹고 들어옵니다. 거의 일일 일식하나 봐요. 같은 메뉴를 여러 번을 못 돈 먹는다는 거. 먹으려면 드셔야 돼요. 돈 먹으려면 드셔야 돼요. 이거 무슨 사치지? 보험료는 10만 원 나가고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 그리고 실비보험 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넣어주신 거 취직 후에 이어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자주 안 해서 1년에 5번 미만밖에 안 한대요. 운전자 보험은 필요 없나 싶긴 합니다. 부모님 차를 대신 타거나 그렇겠죠? 잠깐.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혼자 사니까 부모님 차는 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아니 차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양반은 차가 있으면 큰일 나요. 또 이 양반 아니 나왔다. 이게 운전을 한 달에 1년에 5번 미만으로 할 거면 차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안 되죠.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낫죠, 차라리. 그리고 교통비가 16만 원, 기후 동행카드 5만 5천 원, 본가 왕복 교통비 KTX로 10만 원. 그리고 저축
65만 원 있는데요. ISA 계좌에 50만 원, S&P 나스닥 반반 아까 말씀해 네. 주셨던 그리고 친구와의 여행 적금 15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1년 만기라고 이건 합니다. 빼셔야죠. 친구와의 여행 적금. 이건 소비를 위한 저축이니까 딱 목적을 정해놓고 모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나 똑같아요. 친구랑 여행을 가서 180만 원 썼는데 12개월 할부로 긁었어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저축은 아니긴 하죠. 저축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통신비가 9만 원이 나오고 있는데 휴대폰 요금제 플러스 기기 할부금 작년에 바꿨대요. 저런. 지금 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을 게 아니라 할부 없애려고 돈 모아셔야 되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네요. 자, 기타 고정비 105만 원인데요. 정기 구독료 5만 원, 유튜브 프리미엄, 네이버 멤버십, 넷플과 장복이 있고요. 카톡 이모티콘 플러스, 티빙. 부모님이 보신대요, 티빙은. 제미나이 프로, 업무용. 카톡 이모티콘 플러스가 또 나왔네, 여기. 카톡 이모티콘은 도대체 예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에 왜 돈을 쓰는 거죠, 도대체? 그리고 요즘 젊은 층들 보니까 카톡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거는 완전 젊은 층. 저희 진짜 알바들 보니까 이제 대학교 00년생 올라가면 위로. 네, 카톡을 안 봐. 내가 무슨 사장님이 카톡을 보내서 카톡을 안 봐. 오히려 문자는 또 확인을 해요. 아, 문자는 네, 봐요? 문자는 더 보고 단톡 같은 게 있대요. 선생님들이랑 그 학생들이랑 있는 그런 거 아니면 확인 거의 안 한다, 안 본다. 되게 업무적이고 이거 이모티콘 그런데 이렇게 돈 주고 쓰는 거 보시면 연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33살이잖아요. 그러니까 MZ는 아니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10만 원, 그리고 개인 용돈, 지인의 약속, 카페, 콘서트, 쇼핑, 생필품 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60만 원. 60만 원. 그리고 카드 할부금 약 30만 원 나가고 있는데요. 헬스장 회원권이 약 20만 원, 3개월 무이자, 원금 70만 원 정도고요. 4월 만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LG 스탠바이미 약 9만 원, 12개월 무이자, 원금 100만 원 정도, 5월 만기입니다. 한 번에 큰 돈 깨지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신용카드를 쓰면 무이자 할부가 되니까 이럴 때만 할부 사용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일 난 거죠. 이거는 저는 일단 신용카드를 안 쓰니까 이런 거 그냥 다 일시불로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신용카드로 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무이자 할부가 되니까 그게 더 나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이 돈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헬스장 회원권을 쓸 돈 7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 혹은 뭐 스탠바이 미 살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그 상태에서 이걸 살려고 보니까 이게 무이자야. 그런데 얘를 잘 굴리면 이자나 뭐 수익을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무이자가 나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나입니다. 그거나. 저 여기 잘못된 게 있어요. 뭐요? 스탠바이미 당근에서 사면 되는데 왜 새 제품을 사셨죠? 그러게요. 그리고 무이자든 유이자든 할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할부를 하면 돈을 못 모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이게 관성이 생겨요, 소비에. 이분 자 할부 보시면 휴대폰 할부 있죠. 네. 그다음에 스탠바이미, 헬스장 할부 뭐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돈 뭐가 필요하면 딱 해봤잖아요. 네. 해보면 요 맛을 알아요. 요거 끝나면 여유가 확 생기거든요. 네. 그거를 저축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절대 안 해요. 여유 생겼는데 이번엔 뭐 사지? 이런 생각하는. 그 뭐 사지라는 그 순간 그 판단도 아주 짧게 지나갑니다. 뭐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거 휴대폰 기기 할부 이거 끝나잖아요. 지금 9만 원 내고 있죠. 그러면 한 3만 원, 4만 원 똑 떨어진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뭔 생각해요? 또 새로운 거 사야죠. 네. 아이폰 17, 10 그때는 18, 19 이번엔 나오죠. 접힌다는데. 아이폰이 야 이 뒤로도 접히네. 이러면서 그거 바꾸는데 생각해 보면 기존에 내던 요금 그대로. 맞아. 9만 원 그대로 내면서 휴대폰이 바뀐다. 자동차도 그거거든요. 아반떼 타다가 이거 다 끝났어. 이거 중고차로 팔고 1,000만 원, 1,500만 원 다시 선수금 밀어놓고 40만 원, 50만 원 내던 거 그대로 내던 요금 그대로 아반떼가 소나타로 바뀌네? 한 10만 원 무리하면 얘 그랜저도 얼추? 이참에 전기차로 바꿔볼까? 테슬라? 막 요딴 생각한다니까요. 요딴 생각? 네, 이게 그러니까 할부가 무서운 게 관성이 붙는다는 거. 이게 헬스장 회원권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돈이 있으면 한 방에 지출하고 마셔라. 네. 그리고 한 방에 지출하려면 아깝다는 생각,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럼 안 써야 돼요. 이게 부담스럽고 아깝다면 내가 그 돈을 지출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꼭 필요하지 않거나 밀어둘 수 있는데 신용카드 쓰면 그 부담도 줄이면서 밀어도 되는 소비를 지금 땡겨와서 해버립니다. 아무 부담 없이. 신용카드를 왜 잘 안 쓰시다가 이분은 30대에 들어서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맛을 아는 거예요. 큰일 났네. 신용카드는 절대 할부 안 하는 쪽으로 그럼 뭐 가시는 게 무이자 좋습니다. 할부 이래도 다 일시불로 긁어요? 저는 그러라고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시불로 긁으면 카드 포인트 한 1% 정도 쌓입니다. 무이자 할부로 하면 안 쌓아줘요. 그래요? 네, 그거나 그거. 근데 만약에 100만 원짜리를 긁었어요. 그럼 10,000원이 쌓이는 거잖아요. 100만 원을 무이자 할부로 하고 10,000원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100만 원을 내가 잘 굴릴 거야. 근데 뭐 3개월을 할부해. 3개월 할부해가지고 10,000원을 벌려면 그게 뭐 CMA 통장에 넣어놓으면 벌겠죠. 더 공격적으로 주식에 묻어놓는다? 이러면 이제 원금 손실 위험이 생기는 거고. 이거를 뭐 장기 투자할 거 아니고 할부하는 그 기간 동안 얘를
할부를 안 하고 일시금으로 할까 아니면 내가 할부를 하면서 요 돈을 굴릴까 그 두 가지를 판단하기엔 기간이 워낙 짧아가지고 그거나다. 괜히 이제 소비에 내가 합리화시키는 거야, 소비를. 그럼 신용 점수는 뭐 다른 게 있나요? 할부든 일시금은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카드를 긁는 거. 괜히 이제 카드 같은 경우는 빚이니까 여기에 쌓여있는 돈 있잖아요. 내가 갚아야 될 돈. 그게 많이 쌓이게 되면 신용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건 1번 연체, 2번 현금 서비스. 이게 최악이고 이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꾸준한 금액을 그냥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 금액이 크게 쌓이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앞서 네. 언급은 드렸지만 주거비가 91만 원이에요. 요즘 월세 서울에서 91만 원 정도 주거비 들어가는 거 75만 원째 1075였죠? 이 정도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쵸, 그냥 그래도 잘 구했다? 그런데 내 소득 대비 이 주거비 빠져나가는 걸 보자면 상당히 큰 비중이거든요. 지금 돈을 모아야 될 시기에 지금 요분의 고민도 그거잖아요. 난 돈 모으고 싶은 돈이 안 모여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빨리 뭐 2, 3년 안에 목돈 마련해가지고 정책자금 대출로 우리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그쪽으로 해서 금리 싸게 해서 전세 대출 쪽으로 받는 거. 그러면 이제 목돈을 1, 2년 사이에 3, 4년 사이에 빨리 모으셔야죠. ISA 어디 모이신 거 딴 데다 넣지 말고 전세자금 대출 받는데 그 내 시드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못해도 한 30% 정도 모으면 나머지 70%는 대출이 되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주거비 줄이는 걸 1번으로 가고 돈 빨리 모아서 집 사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지. 요대로 가다가는 한 달에 저축 50만 원, 1년에 600, 10년이면 6천, 100년 모아도 6억입니다. 그러고 끝나요. 100년 모아도 6억이요? 100년 모으면. 지금 앞으로 100년을 133세까지 살아야지 6억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뜯어고치지 않으면 네. 예, 안 된다라는 거. 앞으로 30년이나 일할 수 있을까? 60세까지 일한다 그러면 30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년 모아야 6억이니까 그거 3분의 1 동안 팍 내면 2억 모으면 많이 모은 거예요. 집 언제 사냐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스탠바이비가 웬 말이야. 당근으로 사셨어야죠. 그러니까요. 새 거로 사시면 할부 어떡해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이거 할부 이거 끝나면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20만 원, 9만 원, 한 달에 30만 원이 할부로 나가잖아요. 휴대폰 요금도 한 5만 원, 35만 원이 고정비용으로 나가는데 소득의 10%가 지금 고정비용이에요. 할부 때문에. 랩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이게 지금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어. 다 자기가 그럼 썼구만. 비상금 같은 걸로 할부 갚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안 돼요. 아, 그건 안 할부 돼요? 갚는 게 우선이긴 한데 비상금은 늘 확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비상금 써가지고 할부를 갚아버렸다? 그런데 진짜 비상 상황이 터졌다. 내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갑자기 돈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이럴 때 현금을 쓰려면 더 비싼 고금리, 그럼 또 막 현금 서비스 아까 말한 것처럼 신용점수 해야 확 되고. 떨어뜨리는 이런 걸 쓰게 되니까 아. 비상금은 그래도 한 달치 월급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 사장님이 가불해 주는 거 아니라면 비상금은 꼭 갖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보면 60만 원 개인 용돈이 있어요. 많이 쓰고 계시죠? 360만 원이 이제 월급인데 네. 용돈이 60만 원이에요. 네.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않나? 6분의 1? 써도 돼요. 근데 써도 식비가 되는데. 40만 원이 더 있다는 거. 네. 자,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조차고 쓰는 돈. 개인 용돈은 지인 약속, 카페, 콘서트, 쇼핑, 생필품 사용 등등 다 즐기는 거. 그런데 헬스장 회원권도 누가 억지로 운동해라 등 떠밀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나 이거 돈 쓰기 싫은데 헬스장 회원권 쓰는 거야. 이것도 아니라 본인이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럼 이것도 사실 용돈 아닙니까? 지금 써도 되긴 하지만 지금 아니면 못 쓸 돈이기도 해요. 네. 사실 결혼하고 애 맞아. 낳고 그러면 60만 원은 어떻게 씁니까? 맞아요. 그때 못 쓰니까 지금이라도 쓰자. 그때도 못 모으고 지금도 못 모읍니다. 아니 60은 너무 여유로운데? 집 사는 거에 엄청 멀어지는 길이. 집 사는 거 멀어지고 노후화도 멀어지고 일도 계속 오래 해야 되고 진짜 100년 동안 살지는 못해도 이 생도 가면 100년을 일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데요? 저는 요 정도 나이면 40 정도로 끊으셔라. 40? 네. 40이어도 여유로워요. 그래요? 저 솔직히 한 30으로 끊으셨으면 좋겠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네. 이 용돈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이런 거 용돈 아닙니다. 식비 제외하고. 네, 식비는 제외하고 뭐 유류비, 교통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이분이 딱 그렇게 하시잖아요. 밥 먹고 나서 이런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네. 이런 거는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걸 참으면 내가 커피 한 잔도 못 먹어 열심히 일했는데 저녁에 무슨 치킨에 맥주 한 잔도 못 먹을 그럴 처지야? 그게 아니라 정해놓고 쓰시라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 40만 원 정도면 하루에 얼마예요? 벌써 한 만 몇천 원 되죠? 그렇죠. 하루에 그만큼 쓰냐? 커피 마시고 하면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네. 그럼 오늘 만약에 내가 과하게 뭐 치킨에 맥주, 야구나 축구 보면서 했다 그러면 내일은 탕비실 거 타 먹고
내가 조금 소비를 많이 했다 그러면 다음날 좀 아끼거나 반대로 좀 쓸 일이 많다 그러면 소비를 좀 줄이거나 이런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된다. 근데 60이라면 솔직히 이거 조금 여유롭게 쓰고 계세요.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쵸?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 체크카드를 쓰다가 이제는 신용카드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신용카드를 왜 꼭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저를 한 번 더 설득을 좀 해주시겠어요? 신용카드는 일단 신용점수 거기에 이제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체크카드 쓰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요? 어느 일정 구간을 초과하게 되면 사실은 신용카드가 도움이 더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개념부터 자꾸 갈게요. 연말정산 우리 이걸 왜 하고 세금을 뭐 토해내고 돌려받고 이걸 왜 하냐? 매달 우리가 어디선가 돈을 벌면 소득세를 떼죠. 그런데 내가 250만 원 월급 받고 내 옆자리에 있는 김사원도 250만 원 월급 받는데 똑같이 떼요. 그런데 김사원은 애가 셋이고 나는 혼자 살아. 그럼 이 김사원은 써야 될 돈이 많겠죠. 네. 세금을 부담할 능력도 좀 힘들 거예요. 애가 아프면 의료비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일단은 그런 사정은 나라에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요 정도 받는 사람들이고 부양가족이 요 정도 있으면 그냥 정해진 대로 일단은 내세요. 해가지고 나라에 내요. 일단 낸 다음에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세금이 총 얼마인지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한번 정산을 해봅시다 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자, 여기 이 김사원네 보니까 애가 셋이고 교육비도 많이 썼어, 뭐 의료비도 많이 썼어, 뭐도 많이 썼어. 야, 연봉으로 3천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한 2,800을 썼네? 200만 원 손해 줬잖아. 그런데 세금을 낸 거는 그보다 많은 세금을 우리가 뗐으니까 요거 돌려줄게. 그래서 소득공제 3천이지만 뭐 기본공제로 해가지고 머리수당 150씩 빼주고요 한 게 이제 소득공제인 거. 소득을 줄여주는 거. 3천이지만 이런 거처럼 줄이니까 2천을 줄었어요. 자, 2천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세금이 산출이 됐는데 뭐 100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요 100만 원의 세금을 줄여주는 게 세액공제예요. 그러니까 소득공제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 연봉에서 마이너스 100을 해주는 거고 세액공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산출돼가지고 얼마 세금 내세요라고 하는 거에서 100만 원 빼주는 거니까 세액공제가 같은 100만 원이면 이게 훨씬 큰 혜택이겠죠. 그쵸. 네, 훨씬 많이 돌려받는 그대로 100% 돌려받는 거니까 이런 이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일정 부분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그 조건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돼요. 돈을 더 써야 되는 더 써야 돼요. 1억의 연봉이 있는 분들은 2,500만 원을 넘게 쓰는 분부터 소득공제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아껴 쓰는 분이라면 네네. 난 연봉의 4분의 1은 안 써. 4천만 원 버는데 야 1년에 진짜 알뜰살뜰하게 써가지고 1,000만 원 쓸까 말까인데? 그러면 이분은 카드를 쓰든 뭘 쓰든 소득공제 혜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뭘 써야 돼요? 신용카드를 쓰는 게 할인이나 적립포인트 이런 것들을 받는 게 훨씬 많겠죠. 그쵸. 25%는 어쨌든 여기까지는 아무런 공제 혜택이 없으니까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고 혜택 좋은 여기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5%.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썼으면 신용카드는 15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거고 체크카드는 30만 원을 빼주는 거다. 연봉의 25% 쓸 때까지는 신용카드 할인 혜택이나 적립 혜택 받는 게 좋으니까 신용카드 쓰시면서 그런 혜택 가져가고 신용점수도 쌓으셔라. 자, 그럼 또 사연자분께서 IRP 연금저축계좌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세액공제? 세액공제.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이에요. 내가 이 돈을 납입하면 정해진 비율대로 그 돈을 돌려줍니다. 16.5% 지방세 포함 또는 13.2%를 돌려줘요. 이 또는이라는 게 뭐냐면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돈 잘 벌면 좀 덜 깎아주고 적게 벌면 많이 깎아줘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3.2%만 돌려주고 나는 아직 5,500 초과하지 않아. 그러면 16.5% 돌려줘요. 똑같은 돈 100만 원을 납입해도 우리 부장님 연봉이 1억인데 이분이 납입하는 거하고 나는 연봉이 3천인데 내가 납입하는 거하고 돌려받는 세금 자체가 다르다. 그쵸. 다만 요게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하고는 다른 게 의료비 세액공제, 무슨 교육비 세액공제 아니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런 건 진짜 세금을 깎아주고 감면해 주는 거예요. 아예 그냥 깎아줍니다. 나중에 또 안 내도 되고. 안 내도 나중에 내가 뭐 잘못했어. 야, 너 그때 세금 다시 깎아주고 내놔! 다시 이런 짓 안 해요. 그런데 연금저축이나 IRP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잠깐 보류. 너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저축하기 바쁜데 우리 나라가 세금을 떼가니까 너무 미안해. 그거를 네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다면 세금 지금 안 받을게. 그거 잘 굴려. 잠깐 지금은 안 내도 되고. 지금은 안 내도 돼. 그런데 나중엔 가져갈게. 언제 가져가냐? 그거 잘 굴리다가 네가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우리가 5.5% 나중에 이제 80세 넘어가서 받으면 적게는 3.3% 이 정도만 받을게 라고 하는데 중간에 혹시 네가 연금을 안 받게?
그러면 우리는 16.5%를 떼갈 거야. 요 페널티가 있어요. 아, 깨면 안 되네요. 그럼. 깨면 안 돼요. 얘는 그래서 어떤 각오로 가져가느냐? 무조건 연금으로만 쓸 거야 라는 각오를 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나 연봉 높으신 분들, 5,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얼마 돌려준다고요? 13.2%. 그리고 100만 원을 냈어요. 13만 2천 원 돌려받았어요. 네. 요걸 넣어놨는데 나 돈이 급한데 연금으로 쓰기는 뭐 하고 요거 그냥 깨서 써야지. 네. 그래서 깨면 이 100만 원이 수익이 하나도 안 난 요 100만 원이라고 해도 깨도 16.5%를 토해내야 돼요. 수익이 안 나도? 그러니까 그 쌓여있는 그 돈의 16.5%니까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얘는 깨게 되면 무조건 손해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노후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 제가 이제 처음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이러면 되게 달콤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냥 쓰면 안 되는 거네요? 늙은 내가 55세 이후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지금 땡겨가지고 네. 재투자해야지.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럼 방법이 투자밖에 없네. 그렇죠. 계속적으로 재투자하는 겁니다. 연말정산에 우리 환급금을 받았어요. 네네. 요번에 한 100만 원 받았다. 그럼 최소한 이 중에 내가 연금저축 납입해가지고 받은 게 얼마지? 100만 원 납입했으니까 내가 100만 원 돌려받은 것 중에 16만 5천 원은 연금저축 때문에 돌려받았구나. 그러면 16만 5천 원 따로 떼가지고 다시 연금저축 계좌에 넣거나 IRP 계좌에 넣어서 다시 굴려야지. 어차피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재투자할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차라리 세액공제 받지 마셔라. 근데 납입은 하셔라. 그럴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 연말정산 혜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뭐 회사가 내라 그러면 클릭 하고 제출하잖아.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걸 빼고 내거나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얘를 세액공제 혜택을 안 받으면 일단 첫 번째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그냥 인출이 가능해요.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100만 원까지는 그냥 인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러면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16.5% 세금을 붙여요.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소득세율이 15.4%인 거에 비해서 1%포인트 정도 높기는 해요. 그쵸? 하지만 얘는 분리과세합니다. 아예 다른 소득하고 얘가 얼마가 불어나는지는 합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깔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는 노후에 뭘 내야 되냐?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노후예요? 네. 지금은 재산에 대해서 직장인들은 부과를 안 하잖아요. 네네. 노후가 되죠. 직장이 사라지면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쵸. 나는 노후에 소득이 끊어지니까 그 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을 많이 쌓아놨어요.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그럼 그거 이제 뽑아먹으면서 살 텐데 여기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를 해요. 부동산, 뭐 선박, 항공기, 자동차 빼고는 다 해요. 금덩어리 아니면 다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얘가 만약에 금융자산이다. 그러면 이 자체에 부과하지 않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 혹은 그 자체에 대해선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숨겨진 내 자산이네. 숨겨진 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활용은 해야 돼요. 연금저축 계좌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납입해가지고 내가 세액공제 받고 그걸 재투자라고 하니까 복잡해 머리 아파. 못할 것 같으면 납입은 하되 세액공제 혜택은 받지 마셔라. 그렇네요. 그러면 세액공제 혜택을 빼고서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지금 아까 사연자분께서 비상금으로 여기에다 넣어도 되냐? 비상금은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매달 납입하시는 연금저축이나 IRP는 내가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딱 정해놓고 납입을 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50만 원씩 내고 계시다라고 한 건 이제 ISA였죠. 그런데 연금저축이나 IRP는 내가 세액공제 받는 목적이야. 이게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55세 이후에만 써야 되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손해네. 그런데 여기에 50만 원을 한꺼번에 묻어놓는 거는 조금 부담이 돼.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할 거야. 2, 3년 뒤에 나는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결혼 자금을 여기에다 다 모아놨네.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은 걸로. 그러면 이제 그럼 또 문제가 생기죠. 세금 토해내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그래서 부담 안 되는 수준을 넣되 세액공제는 나 혼자 살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요.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 먼저 받을래요라고 해서 여기 한 달에 100만 원씩 넣는다고 해서 그걸 다 해주진 않아요. 연금저축은 순수하게 1년 동안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세액공제 더 받을 거야라고 한다면 IRP 네. 이걸 개설하면 300만 원을 더 해줘요. 합쳐서 900만 원까지. 네. 혹은 IRP만 갖고 있으면 그냥 IRP에 900만 원 넣을 때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 세액공제 혜택만 나는 필요해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그것만 판단하셔서 하셔도 되는 거고 환급액은 본인의 연봉에 따라서 지금 5,500 안 넘으니까 납입하는 금액의 16.5% 곱해가지고 딱 요 돈 돌려받는다. 다만 요거 이제 이분은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연봉이 적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최저임금 정도 이렇게 받으면서 나는 연봉이
연봉이 2,400이에요. 중소기업 다녀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중소기업 다니시는 첫 취업하신 분들은 5년 동안은 소득세를 90% 감면해 줍니다. 첫 취업하고 나서. 네, 취업하고 나서 5년 동안은 세금을 거의 안 내요. 그러네요. 이분들은 이걸 가입해도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어요. 그러네요. 감면이 일단 90%. 네, 감면이 90%니까 이게 연말정산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가지고 받을 게 있으면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낼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돌려받을 세금 자체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면 이거는 세액공제 신청 안 한 거나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아유 나 그냥 돈 필요해서 깰래. 그리고 깨버리면 금융기관은 이거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세금 떼고 줘요. 그러면 그걸 영영 모르면 영영 돌려받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니까 내가 세금을 1년에 얼마 내는지, 얼마 정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시고 거기에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납입하는 돈 곱하기 16.5% 하면 간단하고, 만약에 5,500만 원 초과한다 그러면 13.2% 이렇게 곱하시면 돌려받는 돈이 확실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 보리차님은 연금저축이랑 IRP 계좌 두 개 다 개설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다 개설해 놓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연금저축도 연금저축 나름의 장점이 있고 IRP도 IRP 나름의 장점이 있거든요. 단점도 있고, IRP는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구분하기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잖아요. 900만 원까지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55세 이후가 되면 IRP에 있는 돈도 연금저축으로, 연금저축에 있는 돈도 IRP로 이렇게 상호 이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장기 투자를 생각해가지고 가는 거라면 중간에 나는 나 2, 3년 안에 깨고 싶은데 이런 게 아니라면 뭐 IRP로 가든 연금저축으로 하든 크게 무리는 없다. 그리고 IRP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더 많기는 하거든요. 다만 단점은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정해져 있어요. 70%를 초과할 수 없어서 나는 공격적으로 S&P나 나스닥에 100% 투자할 거야 네네. 하시는 분들은 좀 제약이 걸린다라는 거, 그런 것들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끔 개설을 하셔가지고 납입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군데 이제 선택할 곳이 많잖아요. 네. 계좌 개설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서 선택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IRP 연금저축은 어디께 제일 좋아요라고 한다면 그 세금 혜택 자체는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다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 데서나 가까운 데 가서 개설하세요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가까운 데 가지도 않죠. 모바일로 개설해요. 네,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말씀드리냐, 그냥 손에 익는 거? 선택하고 싶은 어플. 들어가 봐서 인터페이스 깔끔한 거 네. 이런 것들로 하셔라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렇다고 진짜 금융기관이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그럼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본질은 그겁니다. 이 돈을 넣고 ETF나 펀드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ETF로 주로 요즘에 많이 투자하시나요? 네, 수수료도 그쵸. 적으니까. 네네. 그런 ETF를 투자를 할 때 얼마나 제약이 걸리느냐. 예를 들어 은행이나 보험사에는 실시간 매매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ETF는 주식처럼 막 거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실시간 매매가 안 되면 굳이 ETF로 차라리 인덱스 펀드를 하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따져보면 증권사에서 개설을 하는 게 좋다. 이럴 때 이제 추천드리는 게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아, 거기는 좀 바로 ETF 실시간 매매. 당연히 증권사니까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금감원에서 공시한 세제적격 연금저축하고 IRP 적립금 규모를 보면 은행이나 보험사 포함해가지고 미래에셋증권 적립금 규모가 제일 커요. 그리고 요건 여담이기는 하지만 이 연금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해요. 앞서 조금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그것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섞이게 되면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그쵸. 이걸 물어볼 곳이 국세청에 질의를 해도 그 기본적인 세법 이런 거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맞아요. 그런데 미래에셋은 연금을 이제 상담해주는 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분들이 진짜 어마무시한 전문가예요. 제가 모를 때도 이거 맞나 싶을 때 이분들한테 전화하면 진짜 디테일하게 설명 잘해줘요. 그래요? 네. 일반 상담원이 아니세요. 이게 세금이 되게 복잡한데 이건 납입할 때는 별로 관심 안 가지거든요. 세제 혜택 얼마예요? 그러면 어디 가나 16.5%, 13.2% 돌려드립니다는 누구나 설명해요. 그런데 이 돈을 나중에 받게 될 때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퇴직금과 섞였을 때는 어떻게 뭐부터 인출이 되고, 혹은 내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건 어떻게 인출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은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웬만한 기관보다 훨씬 낫더라. 알겠습니다. 좀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보니까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준비 프로젝트라는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인 IRP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드시는 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 순입금액을 10만 원 이상 넣으면 그 순입금액의 1%를 연금지원금으로 추가로 돌려줍니다. 개인연금인 IRP 필요한 건 알지만 선뜻 시작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래에셋증권이 1% 지원해 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시작해보자. 저는 이제 신규가 아니니까 이건 못 받네요. 아, 그래요? 저는 이미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건 나한테 좋은 혜택이잖아. 그렇죠. 근데 연말정산 준비 프로젝트인데
6월 30일까지네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은 1년 농사예요. 연말에 하시면 아무 의미 없고 앞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거 실천력이에요. 이벤트 지원금 기준으로 개인연금 계좌는 순입금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6만 원, 1%죠. IRP 계좌 기준으로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만 원. 합치면 연간 최대 9만 원까지 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연금 계좌에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 미래에셋증권에 연금이나 IRP 있다고 하더라도 12월 31일 기준, 작년 말일 기준에서 그러네요. 무잔고 고객이다. 네. 내가 만들어 놓긴 했어. 돈이 근데 안 들어가 있어. 아,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어 놓고 저축은 안 하는 거야. 네. 이런 경우가 이벤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저는 안 되죠. 저는 무잔고가 아니니까. 계좌도 있고 돈도 납입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미 저 연금저축 좋은 거 알아요. IRP 좋은 거 알아요. 그래서 뭐 은행이나 보험사나 다른 증권사나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죠. 그쵸. 이런 분들도 미래에셋증권에 계좌가 없거나 잔고가 없으면 미래에셋증권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이거든요. 그쵸, 그쵸. 옮기면 돼요. 신규 계좌 개설하면 돼요. 네. 이런 분들은 신규 고객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밖에 있는 거 옮겨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저축계좌도 ISA라는 거는 1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지만 연금저축이나 IRP는 1인당 뭐 여러 개 복수계좌를 틀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증권사별로 은행별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 있는데 이런 관리하기 복잡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전한다. 네. 그런데 이전하는 분들은 이전 연금 금액은 이벤트 순입금액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뭐 A 증권사에 3천만 원이 있어. 네. 이제껏 따박따박 넣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요번 참에 미래에셋증권을 옮기자 해서 3천만 원 옮겨왔어요. 나 미래에셋증권 처음 거래하니까 3천만 원이 순입금액 아니야? 요거는 아니라는 거. 이전하신 다음에 내가 10만 원을 새로 넣었다. 네. 그럼 순입금액은 이 10만 원이라. 그쵸, 그쵸. 요거는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요거는- 원래 있던 돈은 포함이 안 되고 네, 포함이 안 새로 된다. 이제 플러스로 넣어야. 그러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여기 이벤트 안에 옮겨갔다가 저기 했다가 여기 갔다가. 아, 머리 못 쓰게. 이거는 매달 어차피 우리가 저축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순입금액 기준으로만 판단이 된다. 요거는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좌 만들고 돈 넣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나 M스탁 이게 그 미래에셋증권 어플이에요. M스탁 어플에 별도로 이벤트 참여 신청을 해야지 참여가 돼요. 요거 놓치시면 지원금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벤트도 따로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미 연금저축, 뭐 IRP 계좌를 운영 중이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미래에셋증권으로 새로 계좌를 개설하면 어떨까? 혜택들도 있고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이 ETF 투자가 된다는 게 상당히 당연히. 장점이 아닌가 네, 싶은데요. ETF 투자하면서 1% 정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금 지급 시기도 중요한데 2027년 내년 1월에 지급이 됩니다. 네. 근데 왜 내년 1월에 주느냐? 저 개설하고 납입했어요. 100만 원. 그리고 다음날 뽑아가 버리거나 나가버려. 해지하면 안 되잖아요. 네. 중간에 몰래 빼시면 안 됩니다. 알게 빼도 안 줍니다. 네. 혜택 못 받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좌로 세액공제 받으셨으면 인출할 때는 인출 금액에 기타 소득세 16.5%가 별도로 부과되고 다만 이제 올해 개설을 해서 올해 납입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피치 못하게 이 돈이 꼭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올해 납입했으니까 세액공제는 내년에 신청하는 거니까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 않은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16.5%를 원금에 대해서 떼지는 않습니다. 이자가 발생했다면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서는 떼는데 그런 것들은 잘 보고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저축을 하면서 세액공제 받으셨다. 그런데 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원리금 전체에 대해서 16.5%를 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나는 그거 무서워. 아유 세금 많이 낼 것 같으니까 중간에 안 깰 자신 없어 하셨다면 아예 뭐 세액공제 안 받고 굴리시는 것도 좋고 어쨌든 이 계좌는 나중에 건보료나 세금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계좌니까 꼭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미래에셋증권의 연말정산 준비 프로젝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 이벤트 따로 체크를 하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실천 잘하는지 하신 다음에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의외로 움직이는 사람이 드물어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만 하지. 제가 만났던 부자들의 모든 공통점은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돈을 물려받든 자수성가했든 모든 부자들의 공통점은 실천력입니다. 맞아요. 이거 좋은 건데 하면 바로 해요. 반드시 실천을 하시는데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누가 실천하시고 누가 부자의 DNA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비우고 갖고 있는지 제가 조회수 자극시키네. 저는 이제 부자 DNA 가지고 있으니까.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리차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